안녕하십니까. 연세에도 치과의원 원장 박형욱입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와 함께하는 수요 임상 세미나,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TMD 환자에게 보철 치료를 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우리의 턱은 교합기가 아니다 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부제를 보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제목을 달았는지 제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케이스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52세 여성 환자로 양쪽 턱이 아프다는 주소로 다른 개인 치과의원에서 저희 병원에 의뢰해 주신 케이스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자, 구강 내 사진은 이렇습니다. 오픈바이트 양상을 보이고 구치부 교합이 많이 붕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 양쪽 하악 과두에 컨다일의 형태가 관절염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번대, 30번대, 40번대의 상실치 주변에 치관 경사에 따른 교합이 붕괴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교합이 안 좋고 컨다일이 관절염이 있으니까 턱이 아프겠네 라고 단순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교합이 나빠지고 관절이 상하는 동안 그동안 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편감이 없으셨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왜 이렇게 턱이 아프게 됐는지 오늘 강연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키 토픽입니다. 먼저 교합과 턱관절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 환자에 있어서 교합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환자와는 다른 턱관절 환자에 있어서의 특수성, 특히나 폐인과 관련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TMD라는 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많이 아는 단어이지만 입을 벌리고 씹는 턱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통증을 야기하는 질환에 대한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저희가 TMD를 치료할 때는 턱관절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관절을 포함하는 저작 근육, 그리고 주변 인대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직도 TMJ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 임상에서는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 환자도 많지만 머슬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훨씬 많은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MD를 치료할 때는 조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머슬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TMD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합니다. 두통, 눈 주변의 불편감, 그다음에 관절의 문제, 어떤 경우는 귀에서 이명이 있거나 귀에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겠고, 안면 통증, 경우에 따라서는 목과 어깨의 불편감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이 TMD와 연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목표가 중요하듯이 치료의 목표를 명확히 잡고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환자가 TMD 증상에 대해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증상들을 잘 정리해서 어떤 치료 목표를 갖냐가 중요하겠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단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인을 줄이고 환자의 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절 잡음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능 장애에 속하지 않고 통증이 없다면 저희가 반드시 목표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정리를 하여 치료에 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TMD의 에티올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그림은 1977년도에 엥겔에 의해서 제시된 만성 통증에 대한 생물 심리 사회 모델을 말합니다. 이것을 드월킨이 1992년도에 우리 TMD 영역에 적용한 모델입니다. TMD를 임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요인, 특히 교합, 턱관절 그 자체의 병인만 갖고 환자의 치료에 임해서는 안 되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셜한 면, 그러니까 소득이나 수면, 직업, 문화적인 사회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환자의 우울, 불안, 감정, 심리 상태와 같은 그런 정서적인 요인도 함께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은 건드릴 수 없으니 이 바이올로직한 면, 교합이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질환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 원인이 다양한 경우에
치료에 있어서도 그 다양한 영역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고,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타과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다각적으로 치료에 임해야겠습니다. TMD의 원인을 다시 정리하여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합 상태입니다. 당연히 교합이 좋지 않은 경우 다이렉트하게 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외상, 거대 외상과 미세 외상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손상을 크게 받는다거나 미세 외상인 경우는 이갈이가 있거나 이런 작은 트라우마를 말합니다. 세 번째 정서적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간만 원심성 경로에 의해서 근방추가 수축을 하게 되고 주변 저작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심부통증 유입이나 이런 치통이 오래되거나 예를 들어서 드라이 소켓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내부의 통증이 오래되는 경우에도 주변 관절이나 근육이 통증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갈이나 이악물리 같은 것들이 이런 또 TMD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TMD가 발생하는지를 단순화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은 공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래 보시면 이벤트와 같은, 그러니까 높은 수복물이 있다거나 국소 마취를 하는 동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다거나 앞에 말씀드린 마크로하거나 마이크로한 외상이 있을 때, 이갈이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런 이벤트가 일시적으로 주어지면 그것이 만약에 내가 생리적인 내성 한계에 있으면은 증상을 야기하지 않지만 그 내가 갖고 있는 생리적 내성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TMD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의 에티올로지만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것이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증상을 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환자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초진 차팅 시에 언제부터 아팠고 또 어떤 계기로 아팠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물론 어떤 계기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특기할 만한 계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최근에 치과치료 병력이나 누구한테 부딪혔다거나 어디에서 무리해서 뭘 먹었다거나 그런 계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TMD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 한 가지의 에티올로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동이의 물이 계속 차오르다가 저 돌멩이 하나는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돌 한 알이 엊그저께 회식일 수도 있고 스케일링을 한다고 우리가 입을 오래 벌리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이가 이제 생리적인 내성 한계를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 내성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저렇게 물이 넘치는 TMD 증상이 야기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보철 치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합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양한 턱관절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도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두 그림은 정상 턱관절 상황입니다. 템포랄본, 컨다일 그 사이에 적절하게 디스크가 개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폐구와 개구 시에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그림은 이제 디스크 위치가 좋지 않아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앞으로 전방으로 빠져 있고요. 다시 크게 벌렸을 때는 회복이 된 위드 리덕션 상황입니다. 또 맨 아래 보시면은 이제 과두의 형태가 좋지 않은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교합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TMD 환자의 교합 변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TMJ의 프로블럼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머슬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조인트의 어떤 문제로만 교합 변화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이 머슬에 의한 이런 교합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TMJ로 인한 문제는 아스랄지아, 앞서 보셨듯이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 위다운 리덕션, 그리고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라는 상황이 있겠고요. 머슬의 문제에 있어서는 프로텍티브 머슬 스플린팅, 보호성 상호 수축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근육에 경렬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급속히 혹은 또 영구적으로 교합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임상에서 아주 흔하게 만나는 상황인데요. TMJ 아스랄지아입니다. 인대의 염증을 말하는데요. 캡슐 내부의 스웰링으로 인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미약한 정도의 동측의 구치부 이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TMD 환자 중에서도 음식물이 개재되면 안 아픈데 꽉 물 때 아프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 속해가겠고 턱이 움직이거나 입을 벌릴 때 그럴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TMJ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TMJ 아스랄지와는 달리 영구적인 교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다시 말해 DJD의 그런 가능성 있는 요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10대, 20대 젊은 층이고요. 여성들에서 굉장히 호발을 하고 있고 메카니컬한 어떤 이런 스트레스가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절염의 증상은 플래트닝이 나타나고 오스테오파이트가 나타나면서 골경화가 나타나고 침식이 나타나기도 하며 관절의 유리체가 나타나기도 하고 관절 화학 과두 내에 본 시스트가 나타나기도 하여 교합과 골격이 불안정, 그다음 턱관절 기능 이상과 통증, 안면 비대증, 전치부 개방교합, 하악 후퇴 같은 증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네, 이 도식은 지금 조인트의 스텔레비티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치아가 개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에 의해서 템포랄 본과 하악 과두가 디스크를 개재한 상태로 적절하게 안정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 상황은 저희가 높은 교합물을 수복을 해주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아직 하악 과두는 안정된 상태에 있지만 치아는 완전히 풀하게 인터커스피테이션이 되지 않는 오클루잘 인스테빌리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관절은 안정이 되었지만 교합은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르소페딕 인스테빌리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환자가 그런 높은 수복물 상황에서 꽉 물었을 때 치아는 충분히 감압이 되었지만 이제 관절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쪽 과두에서는 이제 하악 과두가 내려와 있고 한쪽 과두는 압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클루절은 스테빌리티를 만들어냈지만 관절에 있어서는 오르소페딕하게 스테빌리티를 잃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르소페딕 스테빌리티, 정형적 안정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철을 할 때 CR에 대한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CR이라는 것은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치아와의 관계가 아닌 재현 가능한 안정적인 턱의 기준 위치를, 기준 영역을 말하는데요. CR, MI 디스크레판시가 크거나 CR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안정적인 MI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모두 다 CR로 회복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보철을 할 때는 오르소페딕 스테빌리티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스테이블한 인터커스팔 포지션 그리고 머스큘러 스케탈리하게 스테이블한 포지션이 일치할 때 우리는 이 안정성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이 스테빌리티가 깨지고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에서 과부하가 있거나 어떤 손상이 야기되면 바로 이제 TMD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79세 여성 환자가 오른쪽 턱관절이 아프다는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양쪽 구치부가 모두 다 임플란트로 수복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임상적으로는 우측 구치부에 임플란트가 굉장히 저위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악 구치부에 저위된 교합 상태를 교합적인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견치 유도가 되는 교합 안정장치를 착용을 하고 턱관절 기본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턱관절 증상은 많이 호전이 되었고요. 하악 우측 구치부에 저위된 교합은 다시 수복을 하여 양쪽의 교합을 균등하게 오르소페딕 스테빌리티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보철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턱도 편안하고 안정을 찾은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으로 근육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기치 않게 저희가 높은 수복물을 해주는 경우에 환자가 꽉 씹은 경우에 유해성 그런 자극이 치아나 측은막 인대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런 자극이 유해수용성 구심성으로 자극으로 인해서 흥분성, 억제성 계제 뉴런을 동시에 자극해서 개구근은 빨리 활성화시키고 폐구근은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근육이 높은 수복물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상황을 의학적 용어로 이제 보호성 상호수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보호성 상호수축. 다른 말로 보호성 큰 긴장은 이런 손상이나 손상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우리 몸이 통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긴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다양한 만성 근육통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호성 근긴장을 야기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과 치료 후 잘 맞지 않는 크라운을 해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 통증의 유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신부 통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치수의 통증이 오래되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면 발치한 다음에 드라이 소켓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에 주변 내측 익돌근이나 교근의 보호성 근긴장을 야기해서 이런 국소근 통증을 또 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 세 번째, 미세 외상이나 거대 외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날 밤에 이를 심하게 갈았다거나 아니면 어제 식구들하고 맛있게 갈비 뜯었다거나 하는 어떤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도 이런 보호성 근긴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마 원심성 경로에 의해서 근방추가 수축이 되면서 이런 주변 근육들이 긴장 상태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보호성 근긴장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긴장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이 로컬 머슬 소어니스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구시에 통증이 나타나고 실제 근력의 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시간이 오래되고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이오파시아 페인이나 센트럴리 메디에이티드 마이알지아나 이런 어떤 만성화된 이런 전신 근육통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TMD 머슬의 페인은 이렇게 사이클을 돌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히 통증뿐만 아니라 실제 근력의 변화나 근육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근육의 변화에 의해서도 교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50명의 실험 대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T스캔을 이용해서 교합 검사를 시행하였고 30분간 매주 3번에 걸쳐서 교근 측두근에 대해서 발통점에 대한 연조직 가동수를 시행한 후에 교합 변화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교합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하는 관절 가동술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연조직 가동술, 그러니까 일종의 마사지를 시행한 이후에도 이런 교합이 많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의 교합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TMJ와 머슬의 이런 문제들을 처음에 우리가 보철 치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체킹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위에서 보시는 오르소페딕 스테빌리티 상황인지, 그러니까 하악이 2개에 대해서 하중을 가할 때 현재 교합 상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겠고요. 다음 4가지, CO 스탑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분이 CO와 MI의 디스크리펜시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이제 레터럴 가이드를 했을 때 어떤 치아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합 간섭이 있는지, 이 4가지를 반드시 체킹을 하여야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방금 이 교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교합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들은 뭐 신부 통증 유입이나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결국 교합 아니냐.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반에 언급했듯이 우리의 턱은 교합기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기능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합만 보는 치료자는 교합을 전혀 보지 않는 치료자만큼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합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지만 교합은 모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TMD 환자의 특수성, 이 페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통각과 통증을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각은 유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말초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반면 통증은 뇌에서 여러 가지 이런 감각 정보들을 해석하는 것, 즉 통각 이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통증의 가변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통증 경험이나 그 사람이 통증을 바라보는 인지,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현재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 뇌는 통증을 아주 다르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통증은 조직 손상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유사한 기억이나 상황, 분위기, 감정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인 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2가지를 구분해서 우리는 통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치료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 의학저널에 게재된 일화인데요. 이 한 건축업자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못이 그의 부츠에 이렇게 관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분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분은 너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지만 병원에서 알고 보니 못을 빼보니 실제로 발에 못이 박히진 않았고 발가락 사이에 못이 관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약적으로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으나 통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일화인데요. 같은 크라운을 하더라도 환자가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도 크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이 만성 TMD 환자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이 안 박혔는데 왜 아프지? 라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통증이라는 것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느낄 수도 있는, 마치 정상적인 크라운도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운데 그림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1664년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의 인간론에 불에 대한 남자가 어떻게 통증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통증 과학의 시초가 된 그림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제시한 특이성 이론에 따르면 피부 조직에 이렇게 손상이 딱 주어졌을 때 통증 신호가 전달되어 우리가 이제 대뇌에서 바로 통증을 느낀다는 이런 단순한 이론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주변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것들에 의해서 통증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통증에 대한 믿음, 이전의 경험, 그다음에 뇌의 가소성, 이 통증을 제어하는 디센딩 모듈레이션 기능, 뉴로 이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통증은 실제 통각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치아, 교합, 주변 근육, 이런 어떤 바이올로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실제 환자는 내 크라운이나 내 임플란트가 너무 불편하다, 통증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성 통증을 얘기할 때 중요한 개념이 중추 감각화, 센트럴 센서타이제이션입니다. 1983년 울프의 발표에 이후 통증의 개념이 아주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통증이나 불편감을 어떤 이 말초의 문제로만 국한되어서 이해를 했다면 이후에는 통증은 말초의 신경과 척수가 뇌에 작용을 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비단 섬유근통, 신경통, 류마티스 같은 어마어마한 만성 통증성 질환이 아니어도 우리 영역에서도 충분히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치가 오래되는 경우,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충치로 인한 말초에서의 통증 유입으로 인해서 중추 감작으로 정작 엔도 치료가 잘 된 이후에도, 또 심지어는 보철 치료가 잘 끝났는데도 통증이나 불편감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턱관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턱관절 환자에 있어서 보철 치료를 할 때 고려할 플로우에 대해서 오스트레일리안 저널에서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실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오른쪽 표에 보시면 하이 리스키한 페이션트, 그리고 하이 리스크한 프로시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환자가 이전에 이제 통증 경험이 있었다거나 TMD 병력이 있었다거나 외상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만성 통증 환자인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 리스키한 환자에 속했고요. 높은 고위험도의 치료는 발치를 한다거나 러버댐을 낀다거나 장시간 30분 넘는 그런 치료들, 이런 것들을 하이 리스크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MD 환자에 있어서는 이 하이 리스크한지 하이 페이션트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하고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왜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장시간 개구를 통한 이 치료과 치료 이후에 턱의 불편감을 호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개구한 이후에는 CGRP 같은 시토카인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턱에 대해서 더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안 그래도 취약한 턱을 가진 환자가 장시간 개구 이후에는 정말로 통증의 이런 중추성을 자극하여 만성 통증으로 이행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우리가 턱이 안 좋은 환자는 진료 시간을 줄이고 턱에 중간중간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입니다. 보철 치료 전에 반드시 이제 TMJ나 교합을 평가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합 양식을 이행할지 혹은 새로운 기능 교합을 구성할지 저희가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턱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바쁘게 보철 치료를 하지 말고 TMD 치료를 먼저 반드시 선행을 해야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오스페딕한 스테빌리티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겠고요. 포스테리어 스탑,
그다음에 이제 뮤추얼리 프로텍티드 어클루전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에 관해서는 이렇게 턱관절 만성 환자일수록 우리가 좋은 치료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요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치료, 이런 말초의 감각의 변화가 앞서 보셨듯이 심부 통증으로 유입이 되고 또 TMD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 치료를 피하고 교합 체크를 더 면밀히 하며 임시 수복물을 사용한 후에 최종 보철물로 천천히 이행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여러 치아를 수복을 할 때는 점진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환자 인지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새 보철물을 하고 나면 마치 새 신발을 신은 것처럼 건강한 발도 새 신발을 신으면 불편하듯이 새 보철이 들어가면 볼이 씹힌다거나 교합이 어색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고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환자한테 이런 새 보철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치과에서는 마치 우리 턱이 교합기처럼 일정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턱관절 환자의 경우 교합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중요하겠고 교합 외적인 것도 반드시 잘 살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우리 임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